나는 30년 가까이 독서 지도사로 아이들을 만나고 있다. 한 번은 학원에 새로 등록한 중3 학생이 수업 중에 질문을 했다. 선생님, 배우자가 뭐예요? 응? 나는 잘못 들은 줄 알고 되물었다. 아이는 과부, 맞이 같은 단어도 알지 못했다. 어휘력이 부족하니 짧은 글을 읽고 이해하는데도 40분이 걸렸다. 글자는 읽는데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 이 아이들은 문해력이 부족하다. 문해력은 읽는 것을 이해하는 능력이다. 초등학교 저학년부터는 문장 읽기를 꾸준히 하면서 문해력을 길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학습량이 많아질 때 문제가 생긴다. 사흘은 4일 아냐? 중학교 3학년 학생의 38%는 문해력이 현저히 낮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으며 성인들 역시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 이처럼 문해력은 나이가 든다고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아니다. 독서 습관을 들여 꾸준히 길러가야 하는 능력이다. 아이들에게 독서가 필요한 이유가 또 있다. 요즘 아이들은 스마트폰에 푹 빠져 있다. 그런데 스마트폰을 하는 동안에는 뇌의 후두엽만 자극된다. 독서 같은 행위로 전두엽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 단어의 의미, 문장의 맥락과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 그런데 무작정 책을 많이 읽는다고 문제가 해결될까? 한글만 알면 누구나 책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책 읽기를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다. 책을 읽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허다하다. 오랜 시간 독서 지도를 하면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고안한 방법이 하브루타 독서법이다. 하브루타는 짝을 이루어 질문하고 대화하며 생각을 나누는 유대인의 전통적인 대화법이자 공부법이다. 하브루타는 세계 인구의 약 0.25%에 불과한 유대인이 노벨상 수상자의 25%를 차지한 비결로도 유명하다. 독서교실에서 아이들에게 질문하는 법을 알려주고 짝과 대화하게 했더니 와글와글 재미있어졌다. 바로 그거였다. 그럼 하브루타 독서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먼저 질문하는 것에 익숙해져야 한다. 하브루타는 질문하기로 시작한다. 하지만 아이들은 질문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 주입식 교육에 익숙해져 있고 이것저것 물으면 혼나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하브루타의 소재는 무궁무진하다. 일상에서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나서 뉴스를 보며 생각을 나눌 수 있다. 가장 재미있는 장면은 뭐였어? 저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런 질문과 대화를 책과 연계시키면 하브루타 독서가 되는 것이다. 아이가 책 한 권을 읽으면 뭐가 좋았어? 하나만 말해줘. 책에서 칭찬해주고 싶은 인물은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고 아이들에게도 질문을 하게 한다. 그런데 평소 질문을 잘 하던 아이도 책을 읽고 질문하라고 하면 당황해한다. 그때는 부모가 먼저 책의 내용을 어떻게 질문으로 끌어내는지 충분히 예를 들어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나는 하브루타 질문을 크게 3가지로 나눈다. 사실 질문, 생각 질문, 적용 질문이다. 동화 토끼와 거북이를 예로 들어보자. 첫째, 사실 질문. 사실 질문은 책 내용을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질문이다. 토끼는 거북이에게 뭘 제안했어?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결과는 어떻게 됐지? 둘째, 생각 질문. 생각 질문은 이해한 내용을 각자 해석해보는 질문이다. 토끼는 왜 거북이에게 달리기를 하자고 했을까? 둘의 경기는 정당한 것 같아? 셋째, 적용 질문. 적용 질문은 책을 읽고 삶에 적용해보는 질문이다. 토끼처럼 나보다 약한 자를 무시한 경험이 있니? 이 책을 읽고 달라진 점은 뭐야? 아이와 하브루타로 대화하고 하브루타로 독서해보자.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는 아이로 자랄 것이다. 어릴 적 독서 습관이 평생을 결정한다.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는 아이로 자라는 하브루타 독서의 기적. 첫째는 카이스트에, 둘째는 서울대에 합격하자
워킹맘인 내게 칭찬과 격려, 무수한 질문이 쏟아졌다. 어떻게 자녀가 둘 다 공부를 잘했어요? 형제가 성향도 완전히 다르다면서요. 아이들 학습에 도움된 팁을 풀어내는 일은 쉽지 않다. 아이들마다 성향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마음이 움직여야 집중력을 보인 첫째는 할 때 되면 알아서 잘하는 아이라 그저 지켜보며 간섭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었다. 집념이 강한 둘째는 시험 계획을 설명할 때마다 좋은 방법이네, 아주 좋다 하고 맞장구 치며 지지해주니 무섭게 전념했다. 아이들이 가진 최고의 능력을 꺼내쓸 수 있도록 도우려면 아이마다 맞는 해법을 찾고 공부에 빠져드는 순간을 경험하게 해줘야 한다. 아이가 공부에 빠져드는 순간 1. 도서관과 친해지기. 아이들은 도서관에 간다고 하면 졸리고 힘들고 즐겁지 않은 공부부터 떠올린다. 하지만 도서관을 잘 이용하면 공부 습관을 키울 수 있다. 나는 일요일마다 아이들과 도서관에 놀러 갔다. 도서관 가는 길 놀이터에서 미끄럼틀과 정글짐도 타고 한참을 놀다 도서관으로 향한다. 어느 날은 도서관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 그래도 괜찮다. 도서관 가는 길이 즐겁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 도서관 가는 길이 목적이었던 이 여행을 통해 도서관으로 향하는 아이들의 걸음은 자연스러워졌고 어느새 우리 가족의 주말 행사처럼 굳어졌다. 도서관에서 꼭 공부하는 책만 볼 필요도 없다. 만화책도 볼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다. 좋아하고 재미있는 책을 보고 좀 깔깔 웃다 와도 좋다. 첫째는 한 가지 책에 빠지면 몇 번이고 다시 읽었고 둘째는 초고속으로 본 뒤 다른 책을 고르러 갔다. 난 각자의 방식을 존중하고 자유롭게 책을 보게 했다. 아이가 책을 들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 책을 드는 일이 부담스럽지 않아야 학습용 책으로 발전한다. 아이가 공부에 빠져드는 순간 2. 좋아하는 분야의 잡지 정기 구독하기. 아이들과 서점에 가서 좋아하는 잡지를 고르게 했다. 첫째는 과학 잡지를, 둘째는 만화 월간지를 선택했고 여기에 논술 잡지와 영문 경제지를 더해 정기 구독을 신청했다. 아이들은 매달 자신 앞으로 도착한 우편물에 애착이 많았다. 봉투를 뜯지 않고 그대로 책상 위에 올려줬더니 스스로 봉투를 개봉하며 매우 좋아했다. 잡지는 시기에 맞는 테마를 최신 정보로 전달해준다. 거기다 아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파는 어려운 내용도 단번에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줬다. 또한 기사의 제목만 보고 이야기의 내용을 상상해보는 것만으로도 글쓰기 실력을 늘리는데 많은 훈련이 된다. 잡지를 구독하면서 부모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꼼꼼하게 읽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억지로 다 봐야 한다고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 좋아하는 분야의 잡지들을 긴 시간 탐독하면 관련 분야의 배경 지식을 쌓기에 도움이 되고 교과 과목에도 흥미를 가질 수 있다. 아이가 공부에 빠져드는 순간 3. 페인데이. 공부한 시간보다 2배만큼 놀기. 그토록 원한 대학에 입학한 아이들에게 공부가 싫을 때 어떻게 버텼냐 물었다. 엄마, 페인데이가 있었잖아요. 그날 뭐 할까 생각하면 어려운 공부도 견딜만 했어요. 페인데이란 시험 후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페인이 되게 허락해주는 날이다. 아이들은 항상 시험 전에 각자 시간을 정해왔다. 엄마, 저는 이번 시험에는 3일 페인데이 할래요. 저는 4일 해도 될까요? 시험이 끝나면 아무런 간섭 없이 자유를 만끽했다. 이 페인데이는 나름의 철칙이 있었다. 없던 일이 생겨도 변함없이 약속을 지켜준다는 거다. 학습에 있어서 철저한 보상만큼 효율이 높은 게 없다. 그 보상은 반드시 지켜줘야 지속성도 갖는다. 한 번은 휴가차 가족들과 홍콩행 비행기에 올랐다. 승무원이 급히 영어 가능자를 찾자 한국인 노신사가 일어나 부기장과 유창한 영어로 대화한 뒤 전했다. 태풍 때문에 대만에 불시착해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 묵을 호텔과 식사가 제공될 예정이니 겁먹지 말고 안내에 따라달라고 해요. 그 후 아이들이 영어를 대하는 태도가 사뭇 달라졌다. 시키니까 그냥 해야만 했던 영어가 누군가를 돕는 대단한 도구로 인식된 것이다. 공부가 마냥 즐거운 아이들이 몇이나 될까? 아무리 좋아하는 과목도 점수를 올려야 한다면 공부는 즐거움이 아닌 괴로움이 된다. 왜 해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해야 하는지 아이가 스스로 목표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 목표를 갖게 하는 일은 기본 중의 기본이며 아이를 공부하게 만드는 큰 원동력이 된다.
즐거운 공부 기억을 만드는 초긍정 공부 자극법. 아이가 공부에 빠져드는 순간. 서울대학교 의대를 상위 15%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공부 잘하는 방법은 확실하게 알고 있고 지금도 시험 하나는 잘 볼 자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초등학생인 아이들을 책상에 앉히기까지 무수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집 아이는 공부머리가 타고났을 텐데 걱정할 필요 없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공부를 잘한 것과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건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다른 집 아이들과 똑같았습니다. 간단한 계산 문제도 틀리고 그림 없는 책은 손도 대지 않으려 했죠. 지금부터라도 학원에 보내야 할까 고민했지만 그러면 아이가 혼자 알아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 즉 공부의 기본기는 구멍난 채 방치될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문제점을 알아내기 위해 아이들의 교과서, 노트, 시험지를 분석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부족한 것을 파악하자 자연스럽게 공부를 잘하는데 가장 중요한 공부의 기본기를 알게 됐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 초등학교 때부터 반드시 다져야 할 공부의 기본기는 무엇일까요? 공부의 기본기, 문해력. 문해력은 글을 읽어서 뜻을 이해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공부를 잘하고 싶다면 어떤 글이든 빠르고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서식지, 양분, 번식, 자손, 특정, 적응 등 어휘가 꽤 어렵습니다. 일찍이 문해력을 키워놓지 않으면 지문을 이해할 수 없고 공부를 잘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문해력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문제집보다는 책을 읽히세요. 초등학교 시절에 책을 많이 읽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 책을 읽느냐 아니냐가 공부 인생을 좌우합니다. 그럼 어떤 책을 읽어야 할까요? 아이가 읽고 싶어하는 책을 보여주면 됩니다. 부모가 생각하는 좋은 책을 사놓고 책을 안 읽는다고 다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조건 아이가 직접 고른 책을 읽게 해주세요. 목표는 어떻게든 아이가 책을 읽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간혹 학습 만화만 봐서 걱정이라는 고민을 듣기도 합니다. 책의 형식은 크게 상관없습니다. 어휘력을 늘리고 문장에 익숙해지는 것이 목표니까요. 글이라면 다 읽게 내버려 두세요. 중요한 것은 최대한 많은 책을 읽는 것입니다. 그 책에 아이가 모르는 어휘가 있다면 성공입니다. 두 번째, 부모와 함께 읽으세요. 한 페이지씩 낭독하거나 역할을 정해 읽는 등 부모와 아이가 책 한 권을 번갈아 읽는 것도 좋습니다. 부모가 소리내어 읽는 동안 아이도 마음속으로 같이 읽어야 하기 때문에 결국 혼자서 책 한 권을 다 읽는 셈입니다. 이 방법으로 매일 한 챕터씩 책을 완독하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가 400쪽의 책을 혼자 읽었고 지금은 거의 매일 책을 봅니다. 공부의 기본기, 연산력. 연산력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내는 능력입니다. 단순 연산력이 뭐가 그리 중요한지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아이들이 수학을 포기하는 이유는 연산력이 부족해서입니다. 이 문제는 5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분수의 덧셈 문제입니다. 분수는 초등학교 수학에서 가장 난 코스입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사칙 연산만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사칙 연산을 잘 못하면 여기서부터 무너지고 포기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연산력만큼은 초등학교 때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연산력을 키우려면 문제를 많이 푸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연산 문제를 반복해서 풀면 됩니다. 아이가 고른 문제집을 하루에 한두 페이지 정도 풀도록 하고 아이가 학습을 버거워하면 양을 줄이세요. 공부의 기본기를 하나씩 다져나가자 1년도 안 되어 아이들이 달라졌습니다. 매일같이 책을 읽고 수학 성적도 월등히 좋아졌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공부의 기본기를 반드시 키워주세요. 당신의 아이도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다. 6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절대 놓쳐선 안 될 공부 기본기. 서울대 의대 엄마는 이렇게 공부시킵니다. 친구들과 분식집에 간 유영이는 떡볶이를 좋아하지만 친구들에게 티내지 않습니다. 난 아무거나. 너네 먹고 싶은 거 먹어. 야, 너는 그런 것도 모르냐? 지영이는 친구가 무시하는 말을 해도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넘깁니다. 이 아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정체성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정체성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것을 결정할 때 결정적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정체성은 아이를 지켜주는 든든한 갑옷이죠. 31년 동안 초등학생 아이들의 담임을 맡으며 아이들의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순간을 수없이 접했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한 정체성을 만들 수 있게 부모와 교사는 어떻게 도와야 할까요? 1. 네가 좋아하는 노래가 듣고 싶어. 정체성은 초등학교 때 절반 넘게 형성됩니다. 이 시기에 어떤 정체성을 만드는지가 매우 중요하죠. 이때 교사의 역할은 아이들이 정체성을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흐린 날의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날씨가 안 좋아 아이들이 일찍 교실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당번인 유영이에게 물었습니다. 유영이는 무슨 노래 좋아하니? 네, 노래요? 유영이가 좋아하는 노래를 친구들이랑 들어보려고. 지금요? 유영이는 선뜻 노래 제목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친구들 눈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유영이를 데리고 잠시 복도로 나갔습니다. 지금 유영이 마음속에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있기는 한데요. 그 노래를 애들이 모를 수도 있으니까. 이 시기의 아이들은 주변의 반응과 평가에 민감합니다. 타인에게 안 좋게 비치지 않을까 걱정하며 자신의 취향이나 욕망을 감추려고 하죠. 주변의 눈치를 보는 아이는 수동적인 아이가 되고 타인의 욕망을 좇게 됩니다. 이런 습관이 반복되면 자신의 욕망을 마주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이런 아이들은 양보를 잘해주고 화도 내지 않으니 착한 아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착하다는 말은 얼핏 좋은 말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착하기만 한 아이의 주변에는 착하지 않은 아이들이 모여들고 자율성이 없는 어른으로 자랄 수도 있습니다. 초등학생은 부모가 보기엔 아직 아기라 아이의 선택과 결정에 자꾸 개입하게 됩니다. 아이가 혼자 무언가를 결정하는 것을 어려워할 때 엄마 아빠가 나서서 정해주지 말고 슬쩍 등을 밀어주면 어떨까요? 네가 좋아하는 노래가 듣고 싶어. 친구들이 좋아하는 노래 말고. 2. 착한 언니가 아니어도 괜찮아. 4학년 지영이에겐 1학년 동생 선영이가 있습니다. 지영이는 동생의 등하교부터 알림장 확인, 숙제 검사까지 모든 걸 도맡습니다. 엄마처럼 동생을 살갑게 챙기는 언니와 언니를 따르는 동생, 더할 나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대로 아이들이 쭉 자라도 괜찮을까요? 어느 날 두 자매가 우산을 쓰고 걷는 것을 보았습니다. 선영이가 우산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자 지영이는 동생에게 우산을 내어주고 비를 맞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복도에서 지영이를 마주쳤습니다. 어제 동생 우산 씌워주느라 힘들었지? 아니요, 괜찮아요. 동생 챙기면서 어떤 게 힘드니? 안내장을 파일에 안 끼워서 막 찢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앞으로 선생님이 안내장을 파일에 끼우라고 할게. 그날부터 지영이가 말한 것을 선영이가 제대로 하는지 확인했습니다. 산만하긴 했지만 몇 번 주의를 주자 곧 고쳐졌습니다. 투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행동을 고칠 수 있는 아이도 누가 챙겨주면 능력을 발휘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의지하는 게 더 쉽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지영이에게 하는 듬직하다, 속 깊다는 칭찬도 문제였습니다. 아이들은 칭찬을 받기 위해 그런 면을 더 강화하려 합니다. 이런 습관이 쌓이면 아이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동생과는 별개로 존중받고 싶다는 생각을 해야 하는데 착한 언니, 형에 머무는 것에 만족하니까요. 저는 지영이에게 있는 착한 언니의 정체성을 깨주기 위해 지영이 어머니에게 상담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담 끝에 몇 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형제관계는 어느 한쪽이 희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다툴 때 그 과정에서 건강한 정체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3. 정말 똑똑한 아이는 잘 듣는다. 저는 가끔 끝까지 잘 들어야 하는 문제를 아이들에게 내곤 합니다. 곤충입니다. 노란색, 하얀색 예쁜 날개가 있죠. 주로 낮에 벌과 함께 꽃에 많이 날아와요. 정답은 두 글자인데요. 책 13쪽의 맨 위 오른쪽 구석에 답을 쓰세요. 정답이 나비인 걸 아이들은 다 알지만 정답을 쓰고 싶은 마음이 앞서다 보니 책 13쪽의 맨 위 오른쪽 구석에라는 말까지 듣지 못합니다. 정답을 제대로 쓴 아이는 15명 중 3명뿐입니다. 저는 문제를 풀 때마다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해줍니다.
똑똑하다는 건 아는 게 많은 게 아니라 끝까지 잘 듣는 거야. 아이들은 문제를 계속 틀리는 경험을 하면서 어쩌면 자기가 덤벙거리는 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 스스로 자신을 깨닫는 순간 정체성이 만들어지죠. 사실 말을 끝까지 안 듣는 아이는 가정에서 만들어집니다. 부모가 단답형이나 지시형, 명령조로 말하면 아이는 마음이 급해지고 끝까지 듣지 못하는 아이가 되죠. 저는 학기 초에 이런 아이들에게 천천히 해도 선생님은 너를 혼내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줍니다. 그러면 아이는 시간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 스스로 충분히 생각할 여유를 갖게 됩니다. 부모님들에게도 다시 한번 말하고 싶습니다. 끝까지 잘 듣는 아이로 키우려면 부모 역시 아이를 보채지 않고 아이의 말을 끝까지 기다려줘야 한다는 걸 말입니다. 31년차 초등교사의 정체성 수업일지, 착한 아이 버리기. 서울대 학사, 하버드대 박사를 졸업하고 하버드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최재천 교수에게 부모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아이가 교수님처럼 좋아하는 일하며 살 수 있을까요? 진정한 공부와 교육의 의미에 대해 최재천 교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첫째, 동물스러운 교육을 하자. 아프리카 가나와 코트디부아르에 사는 침팬지들은 견과류를 깨먹는데 돌 도구를 이용합니다. 돌을 밑에 받치고 열매를 올린 뒤 다른 돌로 내리치죠. 이 활동을 새끼들이 옆에서 배우는데요. 엄마 침팬지가 받침 돌을 까는 걸 보고 뚱뚱한 돌을 가져옵니다. 당연히 열매를 올려놓으면 계속 굴러떨어지죠. 그럼에도 새끼들은 열매를 깨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합니다. 시간이 한참 흐른 다음에야 스스로 원리를 터득하죠. 엄마 침팬지도 새끼가 실패하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엄마 침팬지는 자기 열매만 계속 깨먹지. 배고프지? 엄마가 까줄게. 그러진 않습니다. 인간 부모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잔소리부터 했을 겁니다. 그러면 굴러떨어지지. 평평한 돌을 가져와. 우리는 학교라는 공간을 만들고 아이들을 데리고 와 일방적으로 가르칩니다. 그 중에 잘하는 아이도 있고 잘 못하는 아이도 생깁니다. 그런데 못하는 아이는 왜 평평한 돌을 가져와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다음 단계로 갑니다. 계속 못할 수밖에 없어요. 침팬지가 배우듯이 몸으로 익히면 긴 인생에 훨씬 더 강력한 학습이 될 텐데 우리는 아이를 너무 가르치려고 하는 것 아닐까요? 저는 우리가 약간 동물스러운 교육을 하면 좋겠어요. 먼저 가르치려고 덤벼들지 말고 아이들이 스스로 배울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둘째, 딴짓해도 된다. 어릴 적 저는 매우 부산스러운 아이였습니다. 동네 아이들과 놀다 보면 하루가 너무 짧게 느껴졌어요. 아버지께 혼나고도 다음날 또 밤 12시가 되어 집에 들어갔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대학 입시 준비는 안 하고 미술 한다고 수업에 빠지기도 했죠. 그런데 그런 딴짓이 다 제 삶에 도움을 주더라고요. 제가 하버드대에서 민벌레 연구로 박사 논문을 쓸 때였어요. 그때까지 민벌레를 기르는데 성공한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하다가 석고를 구해 미생물 배양 접시 안에 넣고 개서 굳혔습니다. 미술반 시절 석고 조각을 하던 기억을 되살려서요. 나무를 조각해서 민벌레의 서식 환경도 재현했습니다. 그 집을 만드는 데 성공한 덕에 아무도 보지 못한 민벌레의 행동을 꽤 상세히 밝혔습니다. 제가 만일 고등학교 때 조각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미국 친구들이 아직도 그 얘기를 자주 해요. 미술을 했던 놈이라 그런 생각을 할 줄 안다고요. 최근에 저는 미술가들과 여러 전시를 함께 했습니다. 2022년에는 베니스 비엔날레 기조 강연자로 초대받았죠. 제가 어떻게 그런 분들과 일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하버드대에서 공부할 때도 툭하면 미술 강연회에 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도 해외에 가면 미술관을 열심히 찾아다닙니다. 내내 생물학만 공부했다면 저는 지극히 평범한 곤충학자로만 살아갔을지 모릅니다. 딴짓이 지금의 저를 만든 것이죠. 셋째, 속도보다는 사고력을 기르자. 하버드대에서 생태학을 가르칠 때였어요. 수업 중에 수학을 이야기해야 할 때가 있었죠. 2차 방정식 수준을 설명하는데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2차 방정식도 모르냐고 물으니 배운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가르쳐야 할 부분이 있어서 2주를 주고 미적분을 알아야 풀 수 있는 숙제를 냈습니다. 그러자 수강생 80명 모두가 숙제를 제출했어요. 한 학생에게 어떻게 풀었는지 물었더니 도서관에서 미적분학 책을 읽으면서 풀었다고 하더군요. 미적분을 배운 적도 없는데 가능한 일이냐고 물었더니 그걸 왜 못하느냐고 되려 반문하더라고요. 그런 학생을 여러 명 만났습니다. 서울대 교수 시절 학생들에게 하버드대에서 냈던 문제를 그대로 내고 3주 줄 테니 미적분학 책을 보고 풀어보라고 했습니다. 한 명도 못 풀었어요. 미적분학 책을 읽을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국 학생들은 1시간을 주고 풀라고 하면 못 풀지만 2, 3주를 주고 도서관에서 책을 보고 풀라고 하면 대부분 풀어냅니다. 우리나라는 시간 안에 경쟁하는 문제풀이 훈련만 시키고 실제로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좌우하는 능력을 키워주진 않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해진 시간 안에 반드시 뭘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문제를 인식하고 숙고할 시간이 충분히 있어요. 주어진 문제를 한정된 시간 안에 어떻게 푸는지가 아니라 어떤 자원을 동원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갈까를 가르쳐야 합니다. 교육이란 먼저 살아본 사람들이 다음 세대에게 살아보니까 이런 게 필요하더라 하고 조금은 준비하고 사회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가르치는 거잖아요.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고민하고 모두가 삶을 즐기면서 자라나도록 길을 내야 합니다. 왜 교육하고 공부하는지를 숙고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어떻게 배우며 살 것인가? 최재천의 공부.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